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멋진 숲길에 보면 울창한 나무들이 보입니다. 이 나무에 공개돼서 연력학 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요? 또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연력학 제2법칙은 나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거시적인 규모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연력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선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장 거시세계의 질서를 알려주는 연력학 법칙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연력학에는 모두 4가지의 연력학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법칙 그리고 2법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체에 손을 대보면 어떤 것은 뜨겁고 어떤 것은 차갑고 하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과연 뜨거운 물체 그리고 차가운 물체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리고 뜨겁고 차가운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우리가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체는 거꾸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출발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과정에 이르는 그 중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고민은 과거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벤자민 톰슨 이후에 자규를 받아서 럼포드 백작이 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대포를 깎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포가 그 안에서 화약이 폭발해도 대포의 포신이 잘 버티게 하려면 커다란 쇳덩이를 앞에 두고 그걸 대포 포신의 모양으로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럼포드 백작은 대포를 깎는 과정에서 절삭기구와 대포 쇳덩이 사이에 끊임없는 마찰로 인해서 계속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럼포드 백작이 살았던 당시에 과연 그 당시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과정을 설명했을까요? 당시에 칼로릭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는 칼로릭이라는 어떤 원소가 더 많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칼로릭 원소가 더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칼로릭 이론을 생각하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이디어가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는 칼로릭이라는 원소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온도가 높은 물체가 온도가 낮은 물체와 접촉하게 되면 더 칼로릭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온도가 높은 물체 쪽에서 이 칼로릭 원소가 온도가 낮은 물체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물체에서 칼로릭의 양이 양쪽 모두가 똑같아지는 상태에 도달할 거고 그 상태가 바로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는 상황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럼포드 백작이 대포의 포신을 깎는 그 실험에서는 칼로릭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만약 대포의 포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로릭이라는 원소가 당시 이 대포의 포신을 깎을 때 물 속에서 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대포 쇳덩이가 가지고 있던 칼로릭 원소가 모두 다 물 쪽으로 빠져나간 다음에는 더 이상 대포 포신에서 물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럼포드 백작의 실험에서는 절삭기구와 대포 포신 사이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물의 온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물이 심지어는 계속 끓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칼로릭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칼로릭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 쪽으로 모두 빠져나간 다음에는 더 이상의 에너지 전달이 불가능해야 되는데도 럼포드 백작의 실험에선 계속해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에 이른 이론이 기체 분자의 운동론이라는 분야인데요. 현대 물리학자는 온도가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자, 온도가 높은 물체나 낮은 물체나 모두 다 그 안에서 입자들이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 안에서는 입자들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 안에서는 입자들이 그것보다는 더 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당구 쳐보셨나요? 빠른 공으로 정지에 있는 공을 맞추면 빠른 공은 에너지가 줄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고요. 가만히 정지해 있던 당구공은 더 빨라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 쪽에서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던 입자들이 온도가 낮은 저온 쪽에 있는 저온 쪽에서 느리게 움직이던 물체와 입자들과 충돌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온도가 높은 쪽 입자들의 속도는 줄어들고 온도가 낮은 쪽 입자들의 속도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게 되다 보면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결국 온도가 높았던 쪽, 온도가 낮았던 쪽 양쪽에서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황이죠. 결국 온도는 그 어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온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럼포드 백작의 대포 실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삭기구와 대포 포신이 계속 마찰을 하게 되면서 계속 끊임없이 대포 포신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계속 더 큰 값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 대포 포신에서로부터 대포 포신이 담겨져 있던 물 쪽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전달돼서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끓고 아마 물이 없어질 때까지 다 끓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럼포드 백작의 이 대포 포신 실험 이후에는 칼로릭 이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하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형태로 내부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죠. 여러분이 라면 끓이실 때 가스불 위에 올리시잖아요. 바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고요. 한편 다른 방법으로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더 큰 값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부에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은 역학적인 일입니다. 외부에서 힘을 작용하면 그러면 물체에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우리가 넣어줄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일과 열, 이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물리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과 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두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일과 열이 서로 상호 변환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울이라는 과학자가 한 실험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어떤 장치냐면 이 오른쪽 막대에 추가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르래를 통해서 왼쪽에 연결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 이 무게추가 어느 정도 거리를 낙하하게 되면 추가 가지고 있었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 액체가 담겨 있는 이 프로펠러 같이 돌아가는 그 기구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은 이 실험을 통해서 추의 낙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액체에 전달한 역학적인 일이 이 액체의 온도를 올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역학적인 일이 열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처럼 일은 열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자, 열역학 제1법칙은 바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열이 전달되면 이 물리계의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또 E를 전달해도 어떤 물리계의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E를 통해서 내부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가장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찰을 통해서 온도를 올리는 건데요. 겨울에 그 손이 차가우면 손바닥을 대고 우리 막 문지르잖아요. 그럼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마찰을 통해서 역학적인 일이 외부에서 투입되면 손바닥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따라서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의 형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역학적인 일의 형태입니다. 사실 직관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의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선을 터뜨리지 마시고요. 가스불 위에 놓으면 당연히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게 바로 열의 형태로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풍선을 여러분이 압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풍선의 부피를 줄이게 되면 역학적인 일의 형태로 풍선의 내부 에너지를 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어떤 기체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리계의 부피가 팽창하면 거꾸로 이때는 온도가 내려가죠. 여러분이 스프레이를 뿌리다 보면 스프레이의 그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기체 팽창으로 인한 그 역학적인 일이 그 스프레이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갔다는 걸로 우리가 그 스프레이 통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열역학 제1법칙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냥 무엇인가가 늘어나려면 외부에서 들어온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밖에서 안으로 전달한 에너지와 같을 수밖에 없고요. 밖에서 안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바로 열과 역학적인 일인 거죠. 이처럼 열역학 제1법칙의 의미를 설명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밖과 안이 완벽히 단절되어 있는 어떤 내부를 생각해 보시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죠. 그렇다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전달되어서 들어온 열도 없고 전달되어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일도 없다면 당연히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에너지는 늘어날 수가 없겠죠. 내부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외부와 완벽히 단절되어 있는 그거를
그 연력학에서는 고립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립계는 바로 우주 전체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우주의 정의를 생각하면 우주 전체는 밖에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우주 전체는 커다란 고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게 됩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안으로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는 없겠죠. 바로 연구기관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엔진 같은 걸 만들고요. 거기에 밖에서 안으로 에너지를 투입한 다음에 그 엔진이 다시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넣어준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바로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는 연력학 제2법칙 말씀을 드릴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앞에서 줄의 실험을 설명드렸는데요. 줄의 실험을 거꾸로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프로펠러가 담겨 있었던 액체 부분의 온도를 막 올려요. 그랬더니 글쎄 오른쪽에 있던 추가 중력의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가 다시 올라가는 줄 실험의 반대 과정을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그 과정도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없을까요? 이뿐 아닙니다. 두 물체를 붙여 놓으면 항상 높은 온도 쪽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만 에너지가 전달되지 거꾸로 낮은 온도 쪽에서 높은 온도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반대 방향은 안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낮은 온도 쪽에서 높은 온도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은 한쪽 방향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때 클라우지우스라는 과학자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양이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하다가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엔트로피가 어떤 건지를 정의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과정이 온도가 높은 고열원 TH라는 온도를 갖고 있는 쪽에서 온도가 낮은 저열원 TC라는 온도를 갖고 있는 쪽으로 Q라는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어떤 시스템의 외부로부터 그 시스템 쪽으로 Q라는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S라고 부른 어떤 양이 T분의 Q만큼 변한다라고 가정하자라는 것이 클라우지우스의 제안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고열원과 저열원 모두를 포함한 전체의 S라는 양의 변화의 크기를 우리가 수식으로 적을 수 있죠. 온도가 낮은 쪽은 Q라는 열이 들어오죠. 그래서 S의 변화량이 TC분의 Q가 됩니다. 한편 온도가 높은 쪽은 Q라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고열원 쪽에서의 S의 변화량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Q를 바깥으로 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열원, 고열원, 저열원 전체의 S라는 양의 변화량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생각해 보면 고열원은 당연히 저열원보다 온도가 높아서 TH가 TC보다 큽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 클라우지우스가 제안한 이 S라는 양이 항상 열이 고열원 쪽에서 저열원 쪽으로 전달될 때 S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S라는 이 양을 클라우지우스가 바로 엔트로피라고 부르자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이 높은 온도 쪽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선 엔트로피가 늘어나고요. 이 똑같은 과정에서 저열원 쪽에서 고열원 쪽으로 Q라는 그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엔트로피가 줄어듭니다. 즉, 우리가 관찰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은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인 거죠. 자,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설명드렸는데요. 연력학 제1법칙은 고립계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고립계가 있다면 고립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을 만족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 서로 반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고립계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늘 늘어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엔트로피죠. 그래서 연력학의 두 법칙, 1법칙과 2법칙을 간단히 줄이면 한 문장이 됩니다. 고립계에서 에너지는 보존되고 엔트로피는 늘어납니다. 연력학 1법칙과 2법칙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선 볼츠만의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